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패션 도시 밀라노의 암브로시아나 궁전 속에는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습니다. 1623년 위대한 천체물리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당시 밀라노의 추기경이었던 페데리코 보로메오에게 영웅적이고 불멸의 도서관을 제안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수집한 3만여 장의 인쇄물과 8천여 장의 원고는 현재 85만 권의 도서, 3만 5천 점의 사본, 2천여 권의 간행본, 그리고 3만여 점의 그림과 판화로 늘어나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암브로시아나 도서관에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 저술한 기호학과 언어 철학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쓰고 김성도가 옮겼습니다. 소설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의 저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에코의 깊고 방대한 언어 철학적 코드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호학 개론서들은 우리에게 기호의 개념에 대해서 상이한 정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같은 정의들은 서로 모순된다기보다는 상보적이다. 퍼스에 따르면 하나의 기호는 어떤 관계나 자격으로 누군가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어떤 것이다. 이 같은 정의는 다른 무엇인가를 지시한 그 어떤 것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를 좀 더 다듬은 형식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기호의 내적 구조를 다루면서 소시르는 양면적 실제를 언급하고 있다. 기호 함수를 두 개의 함수소 사이의 쌍방적 상관성으로 가정하는 옐름슬레우의 정의는 소시르의 기호 개념을 더욱 엄밀하게 발전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같은 합당한 비판적 태도는 그 자신의 매너리즘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철학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철학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수사학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신 분석에 관한 논쟁을 시작할 때 프로이트가 죽은 인물로 선언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 또한 기호의 죽음을 선언함으로써 기호학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선언에 앞서서 기호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나 역사 의미론 차원에서의 기호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법은 거의 없다. 따라서 사망 선고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름 아래 부활할 가능성이 농후한 어떤 실제에 대하여 선언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후기 구조주의의 사상, 특히 데리다에 의해서 활발하게 발전된 이 같은 생각은 실제로는 훨씬 일찍 개발되어 왔다. 연구법 또는 사고법에 관하여라는 짧은 텍스트에서 라이프니츠는 그 조합으로부터 다른 모든 생각들이 파생될 수 있는 한정주의 생각들을 찾으면서 본질적인 조합의 매트릭스를 신과 무 사이의 대립, 있음과 없음 사이의 대립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연산의 이원적 시스템은 이 같은 변증법과 놀랄만한 유사성을 갖는다. 형이상학적인 시각에서 모든 대립구조가 상이한
구성항들을 용해시키는 구성적 차이에 기초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가 부재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대립적 시스템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무엇인가가 잠재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리 단어와 문자 단어가 마음의 정서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소리 단어와 문자 단어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어들은 동물들이 내는 소리와는 다르다. 단어들은 계약적이고 자의적인 반면 다른 종류의 소리들은 자연적이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리 단어와 문자 단어에 대해서 상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당시에는 상징이 기호보다는 하나의 철학적 개념으로서 더 중립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호라는 개념은 히포크라테스의 전통에 의해 아주 정밀한 범주로서 이미 도입되고 토론된 반면 상징은 경우 또는 정체성의 표시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다양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낮이라면 빛이 있을 것이다는 상호 조건적 등가이다. 한편 만약 낮이라면 디오는 걷는다는 인식론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물질적 추론의 예이다. 만약 그 여자가 모유를 낸다면 그 여자는 출산했을 것이다는 그 이전의 귀납에 기초한 결과로부터 원인에 이르는 추론이다. 만약 횃불이 있다면 적이 오고 있다는 매우 모호한 가정인데 왜냐하면 횃불은 아군이 지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섹스투스는 이것이 이전의 합의의 기초에 인식된다는 가정하에 이 같은 기호를 관습적 기호로 해석한다. 이 점에서 인식론적 가치는 자연적 법칙보다는 사회적 법칙에 의존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본질 또는 핵심적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의 실체를 정의하는 것은 우연적 속성들 가운데서 그 실체가 그 실체적 형식을 띠도록 야기하는 본질적인 속성들, 즉 그 실체가 자신으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속성, 즉 그것의 실체적 형식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정의에서 요소들로 서술되어야만 하는 올바른 속성들을 찾는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숫자 3에 제공될 수 있는 속성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있음과 같은 속성은 의심할 나위 없이 3에도 적용되지만 숫자가 아닌 다른 것들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홀수는 모든 3에 적용되어 비록 그것이 더 넓은 적용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라는 종을 넘어서서 확장되지는 못한다. 포르피리오스가 유에 대해 제시하는 정의는 순전히 형식적인 정의이다. 즉 하나의 유에 종이 종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와 종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쌍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수형도의 분기점에 위치한 유는 그것이 종속되는 종을 포괄하고 있지만 각각의 종은 차례로 또 다른 종들의 유가 된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나무의 맨 마지막 칸에 이르면 각각의 가장 특수화된 종 또는 두 번째 실체들이 위치하게 된다. 수영도의 맨 위의 칸에는 가장 일반적인 유가 존재한다. 이 유는
그 무엇인가의 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종은 그것의 최고의 유를 상정하는 반면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의 유는 그것의 종들에 대해 서술될 수 있는 반면 종들은 그것의 유에 속하는 것이다. 의미론적 표시소들은 유사 분석적인 속기의 명칭들이다. 왜냐하면 액체나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도 상투적 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연에 대한 퍼트넘의 정의는 크립케의 엄밀한 지칭 이론과의 공유에 의존한다. 엄밀한 지칭에 대한 퍼트넘의 생각이 크립케의 관념에 해당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퍼트넘은 과학적 수로들로 정의될 수 있는 본질로서의 언어적 수로에 의해 엄밀하게 지칭되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미로는 매너리즘의 발명품이다. 도상학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후기 르네상스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미로는 대안적인 행로들 사이에서 선택을 나타내는데 그 행로들 가운데 몇 개는 막힌 길이다. 미로 속에서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미로를 푼다면 특정한 종류의 수형도를 얻게 되는데 그 수형도에서 어떤 선택은 다른 선택에 비해서 특권화된다. 몇 개의 선택적 대안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야만 하는 지점에서 끝나고 반면 다른 선택 대안들은 새로운 가지들을 생성한다. 이 가지들 가운데 오직 하나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유도한다. 이 같은 종류의 미궁에서는 아리아드네의 실패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운동을 반복함으로써 돌고 도는 일로 평생을 소비해야만 할 것이다. 포르피리오스의 수형도는 이런 유형의 미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찬란하고 따라서 가장 필요하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은유는 어떤 백과사전의 정의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은유는 태초부터 철학적, 언어학적, 미학적, 심리학적 성찰의 대상이었다. 은유에 대한 시블즈의 서지는 3000편의 목록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그 서지는 퐁타니에와 같은 작가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하이데거와 그레마스의 거의 모든 저술 역시 누락하고 있다. 물론 그 서지는 성분 의미론에서 이루어진 연구 이후에 산출된 자연 언어의 논리에 대한 계속된 연구와 앙리의 작업, 리에주 대학의 뮤그룹 학파, 리퀘르, 사뮤엘 레빈, 최근의 텍스트 언어학과와 화용론도 언급할 수 없다. 범주론에 따르면 두 개의 사물은 그것이 공통된 유에 따라서 명명될 때 동의어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사람과 황소는 동물이라고 불릴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의 은유는 동의어의 형식으로 그것의 생성과 해석은 이미 존재하는 포르피리오스의 수용도에 달려있다. 두 경우에서 우리는 일종의 빈곤한 정의를 목격한다. 유는 종을 정의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 아울러 유는 그것의 기저에 놓여 있는 종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인간에 대해서 동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타당하지 못한 추론에 근거해야만 한다. 논리적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두 번째 유형의 은유는 보다 수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긍정식의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하나의 물질적 함의는 자연 언어의 관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은유는 그 은유 속에서 문화적 과정, 세미오시스의 역동성 자체가 드러나는 은유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출발부터 쉬운 은유의 이론가들을 공격한다. 그것이 은유의 치장적이고 기만적인 본질을 두려워하는 고전적인 도덕론자든, 은유의 자극적인 본질을 특권시하는 바로크 비도덕론자든, 또는 통사론적이건 의미론적이건 논리적이건 심층구조를 두드리지 못하고 기껏해야 수사적인 치장을 표면 구조보다 더 피상적인 것으로 보는 현재의 의미론자든 말이다. 이 같은 이론가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바 있다. 은유는 문제의 대상이 연관된, 그러나 명백히 연관되지 않은 대상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철학과 마찬가지로 수사학에서도 은유의 다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들에서도 닮음을 감지할 것이다. 중세의 신 플라톤주의자들이 알았던 것은 사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아야 할지 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텍스트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전통은 가능한 공텍스트들의 유형론을 제공하며, 이 때문에 최선의 해석은 항상 어떠한 상호 텍스트적인 권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문제시되는 것은 존재론적인 실체들이 아니라 단지 문화적인 네트워크들이라는 사실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잘 알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한다. 한편으로 그는 사물과 사건들 자체가 은유적이고 우화적인 가치를 획득하는 현실의 오직 한 부분만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이때 사물과 사건들은 신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배열되었다는 한에서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초점이 맞추어진 구성항들의 특질들 사이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거리에 따라 은유의 가치를 정의하고자 시도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은유라는 현상에 그렇게 엄밀한 규칙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변별적 의소들의 중심과 주변을 임시 변통식으로 장치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어진 문맥을 해석하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백과사전이다. 남은 것은 다소 개방성이다. 말하자면 은유가 우리로 하여금 세미오시스의 통로를 따라 여행을 하고 백과사전의 미로를 간파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러한 여행들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낱말들은 백과사전이 아직 승인하지 않았던 속성들과 더불어 풍요롭게 된다. 상징이란 무엇인가? 어원학적으로 말하자면 슌블론이라는 단어는 슌발로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것은 서로 던져 맞추다,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일치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상징은 원래 하나의 동전이나 메달을 둘로 나누어 신원 확인을 하던 징표였다. 동일한 사물의 두 반쪽은 각각 상대방을 대신하지만 오직 원래의 전체를 이루도록 짝지어졌을 때에만 완전한 효과를 갖는다. 기표와 기의, 표현과 내용, 이름과 사물 사이의 기호적 변증법에서 그 같은 재결합은 언제나 지연되며, 그 쌍의 첫 번째 반쪽은 항상 또 다른 쌍의 첫 번째 반쪽으로 대치됨으로써 해석되는 식으로 영원히 계속되어 기호 형식과 기호 의미 사이의 최초의 간극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상징의 본래 개념에서는 하나의 최종적 재구성이 암시된다. 그러나 어원이 반드시 진리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적어도 역사적 관점에서는
진리일지라도 구조 의미론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상징은 일상 언어의 표현이 아니다. 기호와 같은 단어는 많은 기성의 통합체들 속에서 나타나며 분리된 용어의 단일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때에도 이 같은 통합체들의 일정한 해석은 여전히 제공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언론이나 문학 비평 등 일상 언어의 특정 상품이었던 국가의 생산성의 상징이라든가 마릴린 monroe가 섹스 심벌이었다든가 테러리스트들이 상징적 이유로 로마 주재 미국 대사를 암살을 하려고 했다든가 특정한 단어, 기술 또는 사건이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 또는 사건이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평범한 화자는 이 같은 표현, 아울러 이와 유사한 표현들의 올바른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거울에서 원 실물보다 더 진실된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사광적 요소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기후현상의 요소를 반사할 수 있는 반사광적 요소는 다시 그 요소에 의해 반사될 수 없다. 기호적 요소는 오직 그 같은 반사광적 요소를 일반화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스키마, 개념, 순수 내용으로 만들 수 있다. 기호, 은유, 상징, 코드 등 언어 철학과 기호학에 의해 연구되어 온 일련의 고전적 수로들을 축으로 조직화된 에코의 성찰과 함께 걸었던 전통과 현대의 대화를 통해 제3의 사유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주는 기호학적 지표, 기호학과 언어철학 에로의 난해했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